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생각하다와 생각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 비대칭성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즉 생각하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되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생각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생각하다의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줄 모르는 고집의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왜 우리가 생각하다가 없는 생각의 소유자가 되었는지를 사회화 과정, 즉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각 가정과 학교에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소거되었는지 이 점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런 생각하다 없는 생각의 소유자들이 갖는 문제에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타자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혀있는, 그런 막혀있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거죠. 네. 자,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의 세계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이건 뭐 누구나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그 생각의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나 라는 것을 바로 사회화 과정이라는 이걸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사회화 과정이란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우선 제일 먼저 만나는 사회가 가정이라는 사회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세계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사회 과정의 하나가, 그 사회의 하나가 학교라는 사회입니다. 바로 이 두 곳에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 구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생각하다라는 이 동사, 이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인데 이 두 곳에서 바로 생각하다, 즉 회의하다, 이것이 거의 없는 이 점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앞서 이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각자가 생각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생각들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과연 생각하다의 과정을 거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한번 더 질문해보자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우선 생각하다라는 이 요구와 연결해서 가정교육에 나름 탁월하다고 정평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식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이끄는 그런 가정교육을 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아이에게 생각을 묻는, 일상적으로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이 네 생각은 뭐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이런 교육을 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아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인격 관계로 아이를 바라보는 이런 시점, 우리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 세대를 수직적인 이런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를 지극히 애지중지하지만 인격의 주체로 바라보기에는 대단히 취약한,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하지는 않는, 지극히 애지중지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할 줄은 모르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의 습속이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아무튼 이 유태인이 이제 그런 유태인과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런데 그 점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어떤 균형을 가진 그런 의식 세계를 아이에게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이 지점에서, 그런 질문에서 중요하게 아이를 생각의 주체, 생각하는 주체로 존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그냥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읽은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유럽의 한 아동학자가 아이가 어떻게 의식세계를 형성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이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후 18개월 정도 내외가 되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엄마, 마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할 그 시점부터 아이가 있는 동선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통하여 아이의 생각의 세계를 추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36개월 될 때까지 몇 아이의 표본을 세워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말이 곧 생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 언어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말이고 말이고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왜 우리는 한국 사회 구성원인가?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고, 한국 사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어로 사유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국어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생각에는, 생각하다는 것은 언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지금처럼 한국어로 소통하고, 지금처럼 저도 제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가령 제 자식들은 2살, 5살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서 거의 모든 이 사회화 과정을 프랑스에서 겪다 보니까 지금 제 아이들은 지금 다 컸습니다만은 사회화는 1차 언어가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서 절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프랑스 사람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국적은 의지에 의해서 흔히 바꿀 수도 있지만 자기가 속한 사회는 그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사람의 사유하는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이런 점을 통하여도 확인되죠. 그리고 생각과 이미지의 차이도 바로 생각은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비해서 이미지는 그런 언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학자가 아동학자가 아이가 어떻게 의식세계를 형성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모두와 녹음해서 풀어서 그 생각의 세계를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한 작업에서 이 유럽의 아이들이 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당연히 제일 많이 한 말은 엄마. 이 얘기는 아이의 의식세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당연히 엄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둘째로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빠가 아니라는 점, 흥미롭죠. 그리고 아빠가 아니고 두 번째 또 흥미로운 건 맘마도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한 것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 아이가 생각하는 존재이고 자기의 궁금증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엄마를 불러서 질문을 던집니다.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는지, 밤이 오면 왜 밤이 오는지, 밤이 오면 깜깜해져서 무서운데, 이게 이제 두려운 존재잖아요. 인간이 모르면 두려운 것이니까.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두렵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마에게 물으면, 엄마가 이들의 숲속에 의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답을 하는 편에 있다. 그럼 대답을 하면 한두 개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질문이 이어지는, 엄마 부르고 왜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면 엄마가 대답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엄마를 부르고 또 물어보고, 엄마가 대답하면 또 엄마 불러서 또 물어보는, 이러한 것이 연속되는, 이 순환적으로 연속되다 보니까 엄마 다음에 왜가 온 것이죠. 이런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는 아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궁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질문을 들은 엄마가 그들의 그 사회의 습속에 의하여 그들의 부모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어쨌든 답변을 한다는 것이시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습속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꼬리를 이어지고 지속될 텐데 어떻게 이걸 견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든 왜라는 질문을 일찍 차단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습속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흔히 대응하는 답변들이 있죠. 예컨대 크멘타로 라든가 뭐 나도 몰라라든가 몰라도 돼라든가. 그래도 또 질문하니까 이제 바쁜데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마침내는 급기야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듣게 되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인 엄마와 아빠에게서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억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조차 거기에 받아주지 않는. 이러한 데서 결국 왜라는 질문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서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받기는커녕 유태인들처럼 생각하도록 이끌어지기는커녕 생각하는 존재여서 궁금한데,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를 애지중지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거부당하는 이러한 그 점에서 제가 볼 때 바로 유태인과 우리는 생각하다라는 이 과정, 동사, 이 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억압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습속이 아닐까. 근데 이게 가정 문제고 습속의 문제이니까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조는 해볼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가정들이 점점 더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 세대나 뭐 이런 걸 되돌아보면 그 벽에서 아직 그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학교이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대화의 상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도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되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문제인데요. 이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문사회과학, 또 하나는 자연과학, 수학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주인데 인문사회과학은 문자 그대로 인간에 대한 공부, 인문학, 이건 사람 공부입니다. 사람 공부고 사회과학, 이것은 세상 공부입니다. 사실 저는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이라는 표현보다 사람 공부, 세상 공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사회과학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개념적이라고 할까? 이게 나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또는 나아가서 학자들이 주로 하는 학문적인 이런 개념이 강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인문학이 휴먼 사이언스, 영어로 고치면 휴먼 사이언스, 즉 사람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사회에 대한 공부, 즉 세상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앞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짓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봤을 때 나를 지을 때 결국 내가 사람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문사회과학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하는 게 예컨대 그 국어라든지 이건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기엔 기본적인 사유세계를 구축하는 데서 너무나 기본인 언어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분화돼서 역사나 지리, 정치, 경제, 도덕, 윤리, 철학 이와 같은 학문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수학은 이것은 인간 세상 공부, 사람 공부가 아니라 자연 현상에 관한 그야말로 객관적 진실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없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찾아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고 정답을 찾아내고 무슨 화학 같은 거 정량 분석이다, 정성 분석이다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 공부와 세상 공부는 이것의 핵심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유에 논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공부할 때, 세상 공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 중에 하나, 비근한 예가 예컨대 사형제도를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 어떤 논리가 있나?
또 요즘 뭐 사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드는 정말 해야 하는가 하면 안 되는가 라는 문제, 또 한중일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으로서 생각해야 되고 논리를 갖춰야 되는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존엄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또 조금은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모병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예컨대 장애인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는 정말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 무궁무진한 이 주제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교에서, 이 과정에서. 그러려면 이 사유하고 학생들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논리를 갖기를 바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쓰기, 또 하나는 토론. 바로 이것이 학생들에게 글을 쓰도록 하고 토론을 하게 할 때 학생들은 생각하다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꼭 로댕처럼 르팡스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그런 포즈까지 취하지는 않더라도, 가령 학생에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물으면 학생이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또 모병제에 대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거나 존엄사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토론을 하게 한다. 너는 어느 쪽에 서겠니?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그 사형제도 폐지하는 쪽에 서겠니? 아니면 존치시키는 쪽에 서겠니? 그래서 그 자기 편을 소개하고 자기의 그 논리를 갖춰야 되니까, 자기 주장을 펴려면, 이러면은 결국 글쓰기와 토론은 생각하다의 과정을 갖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학교 교실에서는 거의 이것을 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하도록 이끄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대신 뭘 했습니까? 암기. 즉 생각하다를 요구하는 글쓰기와 토론은 없는 대신 인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없는 생각. 이것은 나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끌어오면 결국 회의하다가 없는 고집의 그 아주 고집을 성질로 갖는 생각만 갖게 되는 이런 결론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뭘 고집하나? 그 고집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주입식 암기인데, 아주 쉬운 예로, 아까 말씀드린 사형제도를 우리가 하나의 예로, 아주 쉬운 얘기니까, 사형제도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정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할 것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형제도를 읽으면 학생에게 예컨대 사형제도에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것, 이것이 거듭 강조합니다만 학생에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글쓰기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주입식 암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로 접근한 이 경험한 사형제도를 예를 들 때 우리가 경험한 방식의 공부는 뭐였냐 하면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런 방식이었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느 나라는 폐지했고
어느 나라는 뭐 어쩌고, 유럽연합은 다 폐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아직 가입은 안 돼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숙지, 사형제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사형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숙지가 주 내용인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생각하다가 없는 주입식 암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없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즉 회의할 줄 모르는 고집의 내용만 갖는 이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 고집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확장시켜 가면, 여기에서 글쓰기와 토론은 누구 하나, 이건 학생 각자 내가 있다, 내가 글을 쓰고 학생 각자가 자기가 사유의 주체로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갖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왜? 글쓰기와 토론은 주체가 각자 나이기 때문에. 근데 주입식 암기 교육일 때 학생들은 전부 철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 교육에는 각자 내라는 게 없고, 모든 학생이 전체가 그냥 하나인, 그래서 내가 없고 모든 학생이 하나인, 즉 이것이 전체주의라는 거고, 이 학생회는 글쓰기와 토론을 하는 그것 자체가, 교실에서 학생 각자가 글쓰기를 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형상 자체가 우선 주체적입니다. 학생 각자가 글을 쓰고 학생들이 나서서 토론하고, 이 모습 자체가, 그 자체, 모습 자체가 주체적인 것에 비하여 교사에 의하여 판서 쓰는 것을 다 따라서 쓰고 그것을 달달달 암기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전 학생이 그 전체주의적 학생 각자의 개별성, 개성, 학생 각자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이 학생에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뭐 부잣집 집안 아이도 있고 가난한 집안 아이도 있고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이러한 그 학생 각자의 처지와 예를 들면 계급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개별성이 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결국 사람 공부와 세상 공부를 한다면서 이제 이런 문제, 나라는 존재가 소외된 이런 공부, 그건 사실 사람 공부, 세상 공부라고도 조차 하기 어려운, 이게 뭐 전체주의 교육 방식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것은 도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근대 교육이 일제 때 자리 잡혔다는 문제,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자리 잡혔다는 이 문제와 대학 서열화가 이제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다만 이제 제도적인 굴레, 대학 서열화라는 굴레, 이 대학, 그것이 결국 자연과학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학문일 때 학문으로 이걸 만들어야 학생 줄 세우기가 대단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쉽게 예컨대 대학 서열화는 학생을 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줄 세울 수 있는 학문이죠. 정밀과학이니까. 그러나 이건 절대로 줄 세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회에 학생 각자에게 사형제도에서 학생의 생각을 피력해라.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럼 이걸 놓고 어떻게 정확하게 줄을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대신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걸로 그 학생을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시킨 것이죠. 그러한 제도적 굴레와 역사적인 굴레, 근대식 교육이 일제 때 시작됐다는 이 문제,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이런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나타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문사회과 공부, 사람 공부, 세상 공부를 한다면서 내가 없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초중고 시절에 인문사회과학을, 즉 사람 공부, 세상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어떠세요?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초중고 시절에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으신가요? 참 심각하죠.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셨으면 저도 공부 잘했는데요. 사실 정말 잘했거든요.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인 게, 이 공부 잘하는 건 뭐냐, 뭘 뜻하냐, 이게 공부 잘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세상을 안 보는 눈을 떴다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이 과목 공부 잘한다는 것은 그냥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거고, 공부 못한다는 것은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남아있나? 그때 그렇게 공부한 거. 정말 초중고 그 12년 동안 인문사회과학, 사람 공부, 세상 공부에 대해서 저한테 남아있는 거 거의 없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뭔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아니면 그 학교 다니는 시절에 읽은 책들, 이것이 주된 내용이지, 그렇게 오랜 동안 공부한 건 정말, 거의 그 흔적도 찾기 어려울 만한, 그렇게 말하면 좀 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경이 아니냐. 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프랑스 학생들이 얼마나 놀고 먹고 있는가. 제 자식들이 다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정말 놀고 먹었어요. 고3 때 예를 들어볼까요? 고3 때인데 9시까지 학교 가서 50분 수업 3시간 하면 11시 50분에 끝나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학교 갑니다. 1시 반까지. 그래서 3시간 공부하면 4시 20분에 끝나요. 월요일 6시간 수업하고, 집에 와서 뭐 하냐? 그냥 놀아요. 화요일날 월요일하고 같고, 수요일은 오전 수업만 하고 3시간,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6시간 수업하고, 그래서 월화 목금이 6시간 수업, 24시간 수업, 수요일날 3시간 수업, 27시간입니다. 주 27시간. 여름방학 10주인데 방학 숙제가 없습니다. 그냥 판판 놉니다. 정말 뺀질거릴 만큼 이렇게 노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고3 때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어떤 문제를 놓고 맞서는가, 이런 걸 보면 놀랍죠. 예를 들면 경제사회, 역사, 지리 이런 거, 역사, 지리 전부 이제 이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글쓰기로 나옵니다. 글쓰기.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이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알제리 독립전쟁에 대해서 써라. 이거예요. 또 철학 얘기를, 그대로 알제리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니까, 현대사에서. 근데 철학을 예를 든다면, 문제가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논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프랑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치고, 한번 그 문제와 한번 잠시 만나보시죠.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4시간 동안 논술하는 것입니다. 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몇 개 말씀드릴게요. 적게 일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변을 허용합니까? 신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용인될까요? 예술가는 실정법을 어겨도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들인데.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이 기억 장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거, 초등학교 아주 간단한 거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복잡한 거라고 하지만 거의 다 1차원적인 것이고, 자기의 의식세계를 구축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것이죠. 글쓰기와 토론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식세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로 내가 없는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의 주관성, 주체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대신에, 자, 주입식 암기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를 하게끔 만드는 이 내용은 이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학생들에게 모두 다 숙지하라고 하는 내용을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게 국정화입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까지도 지배 세력이 독점적으로 장악해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모두의 학생에게 입력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심지어 검정조차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니고 국정화하려고 하는 이런 점들이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다 회의하다가 없이 생각만 갖게끔 하는 그 생각의 실제적인 주체가 지배세력이라는 이 문제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 아주 굉장히 거칠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비판적 의식을 갖지 못할 때 어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결국 가정과 학교에서 생각하다가 없기 때문에 회의하다가 없다. 회의하다가 없다. 회의하다가 없는 반면에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를 통하여 경쟁적으로 주입하는 것의 실제적인 주체는 지배세력이고 국가 권력이고, 그럼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주입하게 되고, 그 주입하게 된 이 생각을 여기도 학교에서도 생각하다가 없기 때문에 회의할 줄 모르고 결국 이 생각을 지배세력이 요구한 이 생각을 고집하는, 회의도 없이 고집하는 이런 결과로, 물론 제가 지극히 거칠게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문제, 이런 문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없는 그 과정이 없고, 근데 생각은 주입되는, 그것도 경쟁적으로 내가 잘 주입했다라고 이제 그래야 성적이 높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암기 잘하고 숙지 잘한, 이게 바로 우병우, 김기춘 등등이죠.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수적이라는 건 말조차 좀 보수에게 미안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조항 달달달달 암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저기로 빠지게 되는가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나의 정체성에 맞춰서 나는 의식세계를 형성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지극히 의도적으로 던지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는 한국 사회 구성원이다 라는 이 측면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맞는, 즉 이 고전 명제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이 고전 명제에 의해서 이 막스도 얘기한 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내 존재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나는 내 존재에 맞는 의식을 갖고 있나 라는 질문하고,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맞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지극히 제가 이 질문에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지극히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즘 촛불시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또 이 노랫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공화국이라고 표현되는 리퍼블릭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리퍼블릭에서 적어도 초중고 시절만 해도 리퍼블릭에 대한민국이 리퍼블릭 공화국이니까 근대 공화국이니까 그 공화국에서 공교육을 적어도 12년 동안 공부하시고 암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우리가 리퍼블릭의 구성원인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공화국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암기 공부도 많이 하신 여러분에게 리퍼블릭의 어원을 질문드립니다. 리퍼블릭의 어원.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으셨고 암기 교육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는데 왜 리퍼블릭의 어원은 여기 안 들어 계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 이런 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제 판단은 이 지배 세력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서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미필적 고의죠. 뭐 어쨌든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지극히 의도적으로 끄집어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런 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이제 공개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우리가 퍼블릭 에듀케이션,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말하든 공공성 공익이라고 말하든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런 표현을 갖게 됐을 때 민주주의와 함께 공공성을 그 국가의 기본적인 가치로 국가적 가치의 토대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최순실인가 뭐 하여튼 이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국가 자체가 사적 소유물이 되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상황인데 이게 바로 리퍼블릭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리퍼블릭, 이 퍼블릭 개념, 이 말의 이 저기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공유돼야 되는데 레스푸블리카, 레스는 영어의 신즈, 퍼블릭은 푸블리카는 퍼블릭, 이 라틴어인데요. 퍼블릭 신즈입니다. 즉 공적인 것들을 리퍼블릭이라는 말로 이제 된 것인데, 이게 이제 키케론이 뭐 이런 세네카 이런 쪽 그 당시 공화주의자가 이제 강조했던 얘기고, 여기서 이제 레스포플루스 뭐 이런 인민의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역사적인 맥락입니다만은 어쨌든 핵심은 퍼블릭 공개념이다. 이것이 이제 텅 비어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거북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아주 부패가 많다. 그러니까 부패공화국이래요. 부패하고 공화국이 공공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냐. 부패왕국이라고 하는 건 말하게 되는데 부패공화국 이건 말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을 얘기하는 것인데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다 또 삼성공화국 이것도 참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공화국은 공공성을 담고 있는데 삼성이 공공성 이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삼성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런 그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공공성의 부재가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존재로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다운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 중에 너무나 당연한 아주 기저에 있어야 되는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못한 너무나 당연히 담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레스프리바타 이 말의 반대죠. 사적인 것을 주로 이게 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공적인 것을 같이 그래도 좀 균형 있게 같이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 점에서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극히 의도적으로 꺼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것도 지극히 의도적인 것인데요.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는데 16, 14, 12, 18 이게 여러분에게 의식세계에서 이것을 제가 그냥 느닷없이 숫자를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이게 뭔가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일씩 줄어들었어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로또 복권 뭐 이거 나오다가 하나가 아직 덜 나오는 이게 이럴 때면 이게 뭐 제가 직접 뭐 그런 지금 물어보진 않았지만 유럽의 청년들 젊은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들이대면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게 노동시간이다 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에게 요구되었던 노동시간의 계략적 변화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자본주의 축적기에 노동시간이 16시간.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여러분이 혹시 봤을 수도 있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당시 이게 1820년대인데 저 코제트 엄마 팡틴이 잠시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 구슬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발장의 사장이면서 시장인 저기서 그래야 쫓겨나잖아요. 그 당시에 팡틴이 일했을 시간이 16시간. 그 16시간 준 게 1830년대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시간 내지 10시간이라, 주로 12시간이라 19세기 후반인데요. 이때 1886년 5월 1일 날 그 유명한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게 바로 메이데이의 출발점인데, 이게 메이데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8시간 주창하면서, 왜냐면 12시간 내지 10시간 일하면서, 이때 이제, 빵과 장미 담론이 나오죠. 빵과 장미. 24시간을 3으로 나누어서 8시간은 휴식, 자야 되고 8시간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일하고 그 다음에 8시간은 내 장르를 가꾸고 싶다. 즉 내 시간을 갖고 싶다. 내 자유의 시간을. 이게 바로 1886년 5월 1일의 시위, 그 유명한 시위인데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 이 메이데이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제일 모르는 배운 적이 별로 없는 이때도 미국 경찰이 발표해서 사람 죽이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쳤고 뭐 제2인터내셔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노동절이 됐고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가 되는 이런 배경인데요. 아무튼 지금 오늘날 8시간 노동제를 하게 된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이 싸움과 투쟁과 희생의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인데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온 건 아닙니다만은 뭐 중간에 11시간도 있었고 뭐 이렇지만 이걸 보고 그래도 이게 바로 노동시간이다라는 이런 것 정도의 의식세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나? 우리 자신의 의식세계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나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볼 때도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이라는 현대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론이라는 그런 존재의 자리에서 봤을 때 나의 의식이라는 게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내 존재가 가져야 되는 것하고 얼마나 멀리 있나. 그런데도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기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시간도 거의 못 드렸네. 뭐 조금 점심시간 조금 줄이시죠, 뭐. 그죠? 네. 아까 질문 드린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을 자, 다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자, 고집하고 계시고 앞으로 바꿀 가능성도 크지 않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식세계, 생각의 세계, 인식의 총체성, 그것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그걸 이제 고집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아까 잠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 창조한 거 아니시라. 그럼 선택한 것이냐? 선택한 거 질크 미미하다. 그럼 그 선택한 부분을 좀 더 분석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죠. 자, 내 생각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주어로서
참여해서 갖게 된 생각이 있고, 나는 그저 대상으로 살다 보니까 나에게 암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암기해서 갖고 있고 하는 등등, 지극히 객체로서, 이런 주체로서 이렇게 나눠보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참여해서 갖고 있는 것과 나는 그저 대상 객체로서 살다 보니까 갖게 된 것, 예를 들면 주입받은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도 교육을 통하여 이거의 실제적인 주체는 국가 권력이다. 이게 제도 교육, 실제적인 주체는 국가 권력이. 그 다음에 흡수한 것, 어디로부터? 엄청난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TV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흡수한 것들. 지금 성인의 경우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TV 앞에 앉아 있는데, TV가 각계 선택한 뉴스라든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단 1시간, 길어야 1시간 자기들이 선택하는 그걸 흡수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매스미디어의 90% 이상은 이것은 결국 자본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 90% 이상. 결국 매스미디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90% 이상은 자본이, 이 제도교육은 국가 권력. 결국은 내가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히 내가 대상으로서 의식세계를 주입하거나 흡수할 때 실제적인 주체는 지배블록이라는 것입니다. 지배블록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시켜야 된다. 내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계급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주체적인 의식세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책입니다. 독서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책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것, 주체적으로. 둘째, 토론. 나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는 것. 그래서 독서와 토론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견문, 경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찰 숙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지금 경찰청의 인권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80년대에 어떤 자리였는지, 또 이제 저기도 직접 이제 보시기도 할 텐데요. 직접 견문, 이런 거, 성찰 숙고. 이건, 이 4개의 경문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주체인 것이. 나의 계급성과, 계급성을 포함한 이 정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나의 의식세계의 지금 갖고 있는 의식세계의 실적인 주체는 어느 쪽에 있을까? 거의 대부분은 이쪽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체제 순종적이고 그런 비판의식을 찾기 어렵고, 이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셨고 하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 비판적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 비판적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을까를 한번 이 구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편차가 있으시겠지만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이걸 통하여 갖고 계시다는 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비판의식 형성하는 사람의 한국 사회 구성원 중에서는 비판의식 형성하는 사람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 소수의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배를 잘못 만나는 경험이고, 이 선배를 잘못 만나는 경험에 의해서, 중요한데 그것이, 이게 아주 한국의 특수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선배가 뭘 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안내해준 사람.
토론을 제기합니다. 그 선배가 하는 거 뻔해요. 말 겁니다. 너 전태일이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말 거는 거나, 아니면 한국이 뭐 어떻게 왜 분단됐는지 알아? 뭐 이런 등등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질문이거나 노동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좀 벙쪄 있으면 너 아무래도 같이 우리 좀 책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있던 의식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하는, 바로 회의의 문제. 회의의 계기를 준 것입니다. 그 선배가 한 얘기라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질문을 제기했고 토론을 제기했고 같이 책을 읽자라는 걸 통하여, 이걸 통하여 갖고 있는 자기 의식세계에 대하여 회의의 기회를 준, 이게 선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나마 지금 그 선배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비판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선배가 아닌 사람, 선배를 만나지 않은 사람 중에 나름대로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상임자동차 노동자들이라든지 직접 경험하는, 아니면 성주 군민이라든지 사드 문제에 직접 부닥치는, 그 전에 있었던 밀양의 송전탑, 이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들 나중에는 녹색당에 입당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밀양할매 분들이 집단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송전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어느 당의 표를 열심히 주었을까?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회의라도 했을까요? 기대할 수 없다. 그만큼 이 의식세계에 대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선배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또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선배를 통하여 비판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조차 제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 상대적 우월성 때문에. 내가 선배를 통하여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선배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동창들 만나도 그렇고, 얘기도 잘 안 통하고, 이런 것에 비해 나는 이미 그 의식이 깨어났다,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오만성.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공부도 안 한 채로,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다시 또 회의가 없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단 모순이 있죠. 인권에 대한 문제 말할 것도 없고, 뭐 젠더 문제 있죠. 생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모순까지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계급 모순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단 모순에, 계급 모순에, 그 다음에 젠더 문제, 생태 문제, 지역 모순에, 뭐 이런 것이 엉켜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말 균형 있게 인식하는 건 지극히 어려운데, 각자가 그 우월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활동 분야, 자기 전공 분야에 머물러요. 그래서 페미니즘 주장하는 거 좋은데, 제가 적지 않게 만나는 부닥치는 문제가 거의 다 근본주의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에 모두 다 중심에 놓습니다. 분단 모순을 활동하는 부분들은 분단 모순에 대한 거의 통일 문제, 미국 문제를 모든 모순의 중심에 놓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재벌 문제 얘기하는 사람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전부 다 그런 악연인수형 근본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 우월성에서 오는 이 자기 확신에 강하게 갖게 된 그 자기 확신에 대한 어떤 그 겸손함, 이게 결여되어 있는 이 점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 이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